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시사부터 정치, 게임,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만을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행동 속에서도 다양한 경제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경제 관련 팟캐스트입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입니다. 들어보시죠. 손에 잡히는 경제. 월급 봉투에 찍혀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이 중에 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뭐는 포함 안 되느냐, 이게 야근 수당, 휴일 수당, 퇴직금 이런 걸 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가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여전히 계속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 연결해서 요즘 자동차 업계 노사 협상에 이슈가 되는 통상임금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인가요?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예. 현장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모양이죠. 계속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네, 통상임금의 의미가 참 이게 좀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근로자가 야근을 하면 이제 이 근로기준법은 시간마다 이 50% 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할증임금을 주려면 기준임금이 필요한데 그 기준임금이라는 게 이 임금마다 이게 굉장히 조건이 다양하고 기준이 다양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하여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이게 뭐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을 것이다. 예. 그걸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급여 중에 근로만 제공한다고 지급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또 이 항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복리후생 수당, 뭐 보너스, 성과상여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장 보너스 뭐 이런 그런 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조건이 돼야 또 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 부양 가족이 있어야 또 지급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근로만 제공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든 예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재직자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급여일에 월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나 급여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 이거는 고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준 임금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현장에서는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좀 있다는 뜻인가 보군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정기상여금입니다. 기업마다 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직자 요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나온 상여금을 정기상여금이라고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기업에 보면은 그 정기상여금은 이게 원래 보너스니까 예. 이 재직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퇴직한 근로자한테는 그달에 나가야 될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회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할 때는 그 퇴직한 시점까지 일할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이제 그 상여금이라는 이 항목으로 지급하면은 이건 고정성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니까. 4월에 퇴직하는 퇴직자한테 네. 우리 회사는 매년 8월에 보너스 나오는데 일단 4월까지는 일한 근무하셨으니까 것은 그렇죠. 그 8월에 나오는 보너스 중에 일부는 또 드리겠습니다 지급할 수 해서 있다. 지급해서 예. 내보내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8월에 안 됐으면 그냥 4월에 나가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하는 바로 그 분들이 점입니다. 있는데 예. 다 8월 것까지 챙겨주는 회사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이라고 포함되는데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챙겨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원래 또 다른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거니까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럼 한국 GM, 쌍용차, 현대차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회사마다 이게 이제 다른데 이거는 이제 팩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이고 음흠. 회사는 좀 전에 예를 들은 그런 고정성 요건을 따져야 법원 판결대로 해야 네. 이게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 논란이 이제 계속돼 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GM과 쌍용차의 경우에는 얼마 전 그 GM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법원이 이 GM 사건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직자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GM은 4월 달에 나가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네네. 8월 달 보너스 중에 일부는 받아가세요 하고 자동으로 그렇죠. 정산을 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GM 대우는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 결정할 때 그 정기 상여금도 합산해서 통상임금으로 봐라 그랬겠군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예. 상용차도 아마도 저기 이 구체적인 이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 대법원이 제시했던 고정성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이게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정이 됩니다. 현대기아차도 그런 식으로 보너스를 줬습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이 대법원이 제시했던 고정성 판단 이 요소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재직자 요건이고요. 예. 또 다른 게 이제 이 최소 근무일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상임금이 나가는데 적어도 뭐 한 25% 30% 이상 근무를 해야만 네. 상여금이 지급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근이 있든가 무슨가 다른 사유로 일을 못했다 그러면 상여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조금 일찍 퇴직해서 그 그렇죠. 15일을 못 못 채웠을 채우면 경우엔 그것도 또 못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약간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법원도 고정성은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또 이 쌍용이나 GM과는 또 사정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네. GM 대우와 쌍용차는 회사에서 먼저 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네네네네. 제안을 했어요. 대개는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보통이고 회사는 그렇죠.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왜 먼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아마도 GM이나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필요한 법정 공방으로 인한 소모전은 좀 막겠다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네. 어차피 이게 이제 이 정기상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은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상임금이 600% 800% 이렇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이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1.5배 이상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그러면은 차라리 이 정기상임금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될 바에는 먼저 인정을 하되 다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협상으로 좀 한번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LG나 삼성이 아마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한 예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 그걸 뒤집기는 네네.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이걸 해줄 테니 빨리 다른 협상을 좀 해봅시다. 이런 제안이라고 그렇게 추측하시는 추정한다는 거군요.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쭉 그 통상임금에 어떤 상여금은 포함되고 어떤 건 안 네. 되고 방금 기준을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됐는데요. 네네네네. 사실은 이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기 전에는 4월 달에 나가는 그 근로자한테 네. 8월 달에 나오는 보너스를 챙겨주느냐 안 챙겨주느냐 이게 사실은 큰 이슈는 그동안에 아니었던 걸로 아니었죠.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근로자들도 주나 보다 또는 안 주나 보다 이렇게 대강 넘어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됐습니다. 해줬어요. 네네.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그건 이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봅시다라는 법적 절차를 밟을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수십 년간 이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임금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2012년에 처음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관행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행정부, 정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본급보다는 그 좀 덜 들어가는 정기상여금을 대신 좀 많이 인상해주는 그런 편법을 쓴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인데 결국 입법적인 해결을 통해서 어떤 임금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 소위 정기상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비합리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한국형 정기상임금 체제가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 그러면 차제의 임금 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 지금부터라도 임금 체계를 좀 입법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입법에 대해서 노사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바에는 그러면 대법원 기준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와 최근 자동차 업계를 둘러싸고 번지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데일리 이진우 경제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신 이민수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얼리버드 항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발하기 몇 개월 전에 일찍 예약하면 비행기표를 아주 싸게 주는 건데 비수기에 이렇게 싸게 파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파는 성수기에도 그런 얼리버드 항공권들이 있던데 왜 성수기인데도 그렇게 싼 얼리버드 티켓을 파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성수기에 비행기 티켓이 늘 전석 매진 이렇다면 뭐 당연히 얼리버드고 뭐고 그런 할인 티켓은 안 팔겠죠. 그러나 성수기라고 해도 비행기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빈자리는 성수기에도 있는데 비행기는 승객 한 사람을 더 태우나 덜 태우나 비용이 거의 똑같이 들기 때문에 싼 손님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성수기에도 얼리버드 티켓을 팝니다. 하지만 성수기 때 출발하는 얼리버드 티켓은 비수기 때처럼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올여름 성수기에는 전 항공사를 통틀어서 딱 한 자리만 빈자리가 날 것 같다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그리고 항공사들이 20곳이라면 시중에는 그래도 그 한 장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20장의 할인 항공권들이 돌아다닙니다. 항공사들이 하나씩은 내놓는다는 거죠. 그 딱 한 개의 빈자리가 하필 우리 항공사로 오면 난 그건 싫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덕분에 딱 한 자리만 비는 그런 초성수기에도 항공사들의 숫자만큼은 20명 정도의 손님이 할인된 가격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항공사들끼리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먼저 자백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면 서로 자백을 하려고 한다. 그런 원리가 항공권 시장에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제 7월도 뭐 거의 다 끝나가고요. 올해도 한 5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올해 하반기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게 변수로 남아있는지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반기 주의해야 할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 전문가 서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있을 금융시장 블랙스완 이런 제목의 보고서가 한 프랑스 그 국제금융은행에서 발표를 했던데 그러니까 하반기 금융시장의 복병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정리한 보고서인가 봐요. 네, 복병이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이 보고서에서 보면 그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다. 네네네. 이게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던데요. 최근 들어서 아마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생각에는 이제 돈도 많이 풀렸고 네. 사람들이 돈도 많고 임금도 올라가면은 이제는 돈을 서서히 끌어당겨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걸 너무 일찍 할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일찍 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를 긴축시키고 소비가 잘 안 되면은 생산도 안 될 거고 예. 다시 고용률이 더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돼서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 뭐 여름쯤 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이긴 한데 그게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니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주요 은행들한테 예. 그 충당금이라고 손해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비상금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예.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준 상태에서 서서히 그 자금을 회수한다. 돈을 회수하면은 미국 경기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 네네. 중국 경제는 사실 경제 위기가 그동안 안 터진 나라 중에 큰 나라 중에 안 터진 게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한번 2008년에 고생했고 유럽도 뭐 2010년 그 재정 위기 겪었었고요. 중국도 전형적인 수출형 국가입니다. 중국 GDP 중에서 내수로 충당하는 부분은 약 30%밖에 안 되고 70%를 수출하는데
이 수출의 대다수의 물품들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요즘 중국이 별로 안 좋다. 이 말은 미국 경기가 회복이 늦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중국도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경착륙이 될 경우가 있다.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럴 확률이 한 3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한 22% 정도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역 흑자의 한 6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네. 그 외부로 수출이 안 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한동안 저러다 유럽들 다 깨지는 거 아닌가? 이 유럽연합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유럽의 이슈는 뭐예요? 최근 들어서 보신 것처럼 스페인, 이태리, 특히 포르투갈에서 이제 망할 수 있다. 은행이 좀 어려워질 수 있고 거기다 돈을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이 유럽이란 나라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1347년인가요?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위기가 갑자기 퍼질 수도 있다. 이게 어느 한 작은 부분이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1분기에 GDP 성장률이 0.2%밖에 안 됐습니다. 경기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네, 독일만 조금 좋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안 좋았는데 이게 지연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거죠.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랑 비슷하네요. 불안한 것은. 유럽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은 단일 국가라는 점이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나라가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나 어떤 좀 파급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뭘 좀 대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공조가 잘 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내 집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지금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렸고 일본도 미국의 양에 의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 네. 그럼 전 세계 나라가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하면은 자국 가치 통화를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부양하고 이렇게 되면은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 경기가 서로 다들 싸우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바꿔 말해서 유럽의 은행 또 미국 은행, 전 세계 은행들이 자국만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 이게 아마 네 번째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전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통화 전쟁, 무역 전쟁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 세계 주요 지역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금융전문가 서우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2분기 GDP 경제성장률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던 수치인데 1분기보다는 0.6% 성장했고 1년 전보다는 3.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보다 좀 부진한 수치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게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3분기에는 아무쪼록 소비 심리가 좀 활발하게 살아나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입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유병헌님, 몇 년째 잘 듣고 있어요. 손경제 몇 년 듣다 보니 경제신문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꽃비님, 너무 늦게 업데이트되는 것 같아요. 즐겨 듣는 애청자인데 저녁 늦게야 업로드된 거 들으니 좀 그러네요. 라며 아쉬운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킴님, 유익합니다. 다만 조금만 더 쉽게 설명 부탁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팟캐스트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학입니다. 인문학부터 책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 팟캐스트에서 오늘은 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과학에서 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 소개시켜드립니다. 지대 너비아시 만든 넓고 얕은 책 읽기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최 사장입니다. 아유 반갑네요. 예. 예. 지겨우려고 그래. 이제 우리 이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코너죠. 호외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지대북. 그죠? 그래서 우리 책 추천을 하는 방송인데 일단은 오늘은 저부터 최 사장부터.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책은 뭐냐면은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야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뭐라 대답했냐면은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권만 읽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왜냐면 신에 대한 얘기니까. 만약에 두 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성경과 공산당 선언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장 균형 잡힌 거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냐면은 요 책을 읽고 나서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빨갱이에서 개종한 거야? 아니야.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은 누가 썼냐면은 피터 러셀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5권까지 빌릴 수 있었어요. 근데 4권 정도 빌린 다음에 한 권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무 책이나 빌려야 되겠다라고 그냥 대충 집었는데 그 책이 이제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신으로는 의식 문제에 관한 성찰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은 저자가 인간이 지닌 의식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의식 그러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뭔지 정확히 규정해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걸 의식 능력으로 수렴시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었던 3가지를 너무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칸트 관념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성 이론, 세 번째는 이제 명상. 3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은 빛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잘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줘서 우리한테 놀라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한테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을 재구성시키거나 통찰력을 줌으로써 우리를 깨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과학에서 신으로가 딱 그런 책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빛을 가지고 뭘 꿰는다고요? 그러니까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어떤 체험으로서의 명상. 이따 그거 얘기를 제가 정수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피터 러셀이란 저자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실제 내용들 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자 피터 러셀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이랑 실험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스티븐 호킹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세미나를 합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잠재력 세미나라는 거를 기업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인데 기업 분야? 예. 그 기업에서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2007년 현재는 IBM에서 그걸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에서 신으로, 그리고 지구적인 뇌가 깨어난다, 의식혁명 이런 것들이 있고 우파니샤드를 번역하기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 자체, 이 과학에서 신으로 내용 전체가 어떠냐면은 하나의 수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초기에 과학에 관련된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나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천으로서의 명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통찰을 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심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종교 생활에 회의를 느낀 다음에 현대과학에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자는 이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스티븐 호킹을 지도교수로 수학을 전공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물리학을 연구해도 마음과 의식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에 처음에 몰두하게 되었다가 점점 인간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요. 물리학과 철학을 통해서는 인간의 의식이 뭔지를 정확히 규정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냐면은 이제 그 실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지고 인도의 여러 구루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실천하게 돼요. 명상 뭐 이런 걸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굴 찾아가냐면은 비틀즈 우리 그때 LSD 했잖아요, 그죠? 근데 비틀즈한테 마약을 끊도록 해준 사람 중에 마헤시라는 인도의 구루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며. 초월명상 시조예요. 초월명상의 시조가 네. 된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실제로 배워요. 최 사장이 말하면 사기 같아. 그러니까 내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잘 들어봐. 재밌어요. 싫어. 내용을 지지부진하지 않게 두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을 명확히 규정해드릴게요. 의식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철학, 과학, 그 다음에 종교 요 세 가지를 관통하는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은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의식을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근데 서구 과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억 아니면 어떤 감각 경험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의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자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의식 능력인 거야. 그런데 의식 능력이 도대체 뭐냐? 내면을 경험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우리 깡 선생이 했었던 칸트 관념론과 조금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칸트 관념론과 연결시켜 보도록 합시다. 깡 선생이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칸트의 결론 중에 하나는 세계를 양분하는 거야. 어떻게 양분하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 자체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 세계는 뭐냐면은 그 세계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죠. 물 자체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 이걸 현상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물 자체의 세계와 현상 세계,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현상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내면을 경험한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잠깐 중간에 끊고 해보면 실존주의랑도 연결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인간 고유의 어떤 내면 세계, 이거는 다른 존재들은 없는 거다. 근데 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야? 근데 인간도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인간도 내적 세계를 못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비슷한 거를 그때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이해해요? 이 사람을 그때 활동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벌레가 왜 내적 세계를 안 가져요? 왜 안 가진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죠. 일단 좀 얘기를 풀어주십시오. 인간의 의식이란 일단 정리를 해보면 내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뭐 과학, 종교 다 연결된다고? 그거를 일단 첫 번째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5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의식은 특정한 의식 상태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 능력을 일컫는다. 의식 능력이란 경험의 본질이나 정도가 어떻든 내면적 경험을 하는 능력이다.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 능력은 영화 영사기의 빛에 비유할 수 있다. 영사기는 스크린에 빛을 비추는데 빛을 조절하여 어떤 상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상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 지각, 꿈, 기억, 사고, 감정과 같으며 의식의 형태라 부른다. 상이 전혀 없는 빛 자체는 의식 능력에 해당한다. 누구나 스크린의 모든 상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지만 빛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상이나 대화 내용에만 끌리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적임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나타난 다양한 지각, 사고, 감정만을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의식 자체를 결코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사기에 비유하는 게 너무나 적절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영사기에서 나와 있는 필름에 있는 내용들만 보는 거야. 주인공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런 내용에 집중하는데 아무도
그 영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빛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그 근원적인 게 있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사기의 그 빛 자체, 필름을 제거했을 때 나오는 그 빛 자체를 우리가 의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의식 규정에 대한 방식이다. 근데 너무나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의식이라는 게 너무 복잡했던 거야. 뭐 자의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서의 의식 얘기하는 게 너무 뛰어나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그 이 사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김도희님한테도 그 얘기할 부분인 게 불교에서 유식불교 뭐 이런 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근원적인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의식이 있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식,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좀 더 근원적인 의식들 그거를 막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의식을 되게 절대적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식 내면적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규정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면 내면 세계에 어떤 근원적인 무슨 작용을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게 빛이랑 연관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빛은 연결시키지 않은 거고 지금 의식까지만 규정한 거고 조금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뇌랑 신경이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뇌와 신경이 의식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 능력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뇌와 신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계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는 의식을 확대하여 의식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사기에서는 렌즈에 비유할 수 있겠다. 렌즈가 없어도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상이 흐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뇌 의식이 귀속되어 있냐 생각하느냐는 거죠. 반대로 뇌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물질과 분리되어 있는 의식이 뇌 안에서 증폭된 것일 수도 있다. 신경생리학적인 뇌 속의 과정과 독립되는 실체로서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지 지금. 그런데 그 의식이 뇌 안에서 증폭될 거다라고 보는 증폭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입히는 건가요? 다 질문이 다시 한번 하면. 증폭을 시키는 거는 늘리는 거고. 예. 어떤 이게 깎아서 돌을 깎아가지고 디테일을 만드는 것처럼 둘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둘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질과 양을 변형시킨다는 거죠. 양도 증폭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적 능력, 내면 세계를 갖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있다는 거야. 아, 진짜? 우리가 하나씩 내려가 보는 거죠. 동물, 그다음에 이제 곤충, 식물. 근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흐름으로 어디선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광물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이게 웃겨 보일 수도 있어. 야, 돌이나 이런 거에 의식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뇌에서 의식이 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뇌도 생각해 보면은 물질인 거야. 생각해 보면 정교한 물질들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거고 단순한 물질에서는 단순한 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수준 높은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 좀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요. 근데 좀 얘기해도 되나요, 저도? 예.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 독실이랑 저랑 PT지게 놀고 했었어요. 2시간 동안. 그렇죠. 했었었는데 이거 싸운 거는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열린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의식이 없을 것 같아. 돌은 없어.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없다. 네, 내면 세계가 그렇죠. 없다. 내적 능력. 깜짝 정확해요. 저는 그렇고 효모 같은 단세포, 진핵생물 이런 애들, 혹은 박테리아 이런 애들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계 자체가 없거든. 근데 뭐 벌레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럼 아주 미세하지만 걔네들은 뭐 사실은 뭐 이게 고통을 받으면 걔네들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고통을 걔네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게 느낄 거다. 고통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의 어떤 방향만 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끼나 강아지, 고양이 정도 되면 의식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걔네들은 그렇죠. 감정도 있고 그죠? 고통도 느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벌레는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토끼는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딱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르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근데 그게 저는 말하기 힘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희미한 형태로 조금씩 나타난다고 봐요. 그럼 빛은 있고 없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있으면 그건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없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게 구분이 어렵잖아요. 구분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빛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 연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 최 사장님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 의지, 자아 이런 것들을 근본이 되고 영사기에서 빛처럼 아직 그 의식과 빛을 연결시킨 건 아니지만 이따가 뒤에 가서 연결시킬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렌즈를 통해서 디테일을 만들고 그렇지요. 양을 증폭을 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일종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뇌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이거 생뚱맞은 생각인데 저는 빛을 포텐셜이라고 봤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포텐셜. 포텐셜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의지, 빛. 선생님은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고 그걸 깎아가지고 디테일을 만든다면 저는 그렇게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포텐셜. 저도 마찬가지로 뇌라고 하는 조직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걔가 기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 못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럼 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또 있어야 돼, 걔는.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의지, 그러니까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독실이랑 저랑 사실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독실이의 뇌를 복제했을 경우에 그 독실이의 복제된 뇌도 내면적 세계나 의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었어, 그지? 그런데 일단은 이건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토론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드립 글만 하라고.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에 의존하는 것이냐, 우리의 그 의식 현상이라는 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독립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이제 내면 세계라고 한다면 그 내면 세계가 지금 이 작가는 다 퍼져 있다. 그렇지. 전 우주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어도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치? 물질에 선행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해탈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티베트 해탈에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인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중간에 얘기가 더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하면서 가죠. 첫 번째로 의식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의식은 의식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식의 능력이란 내면을 경험하는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줬던 것이 이 사람이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의식을 우리가 뭐로 볼 것이냐. 근데 그 의식을 빛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칸트 관념론, 상대성 이론, 그리고 명상 이 세 가지랑 연결시키는데 일단 칸트 관념론은 연결시켰죠.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은 의식이라는 건 내면적 세계를 갖는 거고 칸트가 얘기했던 현상 세계를 얘기한다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나오니까. 두 번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빠르게 좀 얘기를 하면 상대성 이론을 완전 후려쳐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건 아니고 현대 물리학에서 빛의 속도는 고정돼 있어요. 불변하는 속도로 30만 km/s 1초에 30만 km를 가는 걸로 확정하게 고정돼 있는 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거는 이 빛, 독특한 빛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가 되면 될수록 모든 물질이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밝혀졌어요. 두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공간이 압축돼서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집니다. 세 번째,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모든 물질들은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왜냐면은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질량이 무한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빛의 속도만큼 물질을 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혼자 읽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책을 친절한 부연 설명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준 지대 너비아디였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청풍명월님, 이번 편도 재밌네요.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라며 희망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성명님, 흥미롭게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를 막스부이님, 밤에 잘 때 수면 유도로 너무 편하게 잘 듣고 있어요. 상식과 교양으로 넓혀지네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대너비아소 책에 대해 소개하는 지대북입니다. 오늘은 두뇌 실험실에 대해 들어보겠는데요. 알면 할수록 복잡하고 재밌는 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마지막 팟캐스트 들어보시죠. 세상에 숨어있는 멋진 책들을 찾아 소개시켜드립니다. 지대너비아시 만든 넓고 얕은 책 읽기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이독실입니다.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 책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라마찬드람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에요. 여기는 다 이름들이 대단하세요. 무서워. 너무 두꺼워 보여요. 두꺼운데 굉장히 사실 이게 좀 갱지 같은 걸로 만들어갖고 종이가 두꺼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페이지가 500이 넘긴 하네요. 근데 진짜 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원제랑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팬텀스 인 더 브레인 해갖고 원래 두뇌 속의 유령인데 두뇌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바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 앞에 거 그 뭐였죠 제목이? 과학에서 신으로요. 그 책은 되게 좀 망쳤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좀 심오하다면 얘는 굉장히 겸손하게 풀어내요. 그래서 의지를 잘 몰라. 저도 이제 나름의 생각들이 있고 누구나 생각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지,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작용하며 얼마나 믿을 만한지. 뭐 예를 들면 또 빛을 신비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빛을 봐. 근데 빛에 대한 인식은 다 달라.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왜 다르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거를 막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실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사실 제가 그 우주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처음에 그 도서관에서 뭐 책 없나 이렇게 슬렁슬렁 보다가 뇌과학에 관한 책들을 몇 개를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되게 쉽고 재밌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실험들을 해요. 이제 상담 온 분들이랑 같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실험을 막. 그렇지.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고 다음 생에 없지. 그러다면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몇 개 저는 가볍게 그냥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이 책 잠깐 소개를 하자면 뉴스위크가 가장 주목해야 할 21세기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가 라마찬드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간 첫 해인 98년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고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추천사를 올리버 섹스가 썼어요. 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신경장애 환자들의 임상 사례를 문학으로 승화시키며 두뇌에 관한 현대 의학의 이해를 바꾼 신경 정신학자. 저는 무슨 책을 봤냐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만 봤는데 그 유명하죠. 네.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요즘 많이 나왔나 봐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저자의 말을 좀 인용을 먼저 할게요. 23페이지에 비록 200여 년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의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뿐 아니라 인간 마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우리는 어떻게 얼굴을 인지하는가? 우리는 왜 우는가? 우리는 왜 웃는가?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우리는 왜 음악이나 미술을 즐기는가?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나는 누군가? 사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은 전적으로 내 두뇌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자유의지에 관한 여지가 남아있긴 한가? 사실 우리가 되게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잖아요. 신경과학의 매혹적인 이유는 두뇌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이 이런 질문들이 갖는 순환적인 성격 때문에 매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읽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유명한 신경생리학자가
그쵸. 일종의 실험 신경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 현상들이나 이런 걸 좀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그런 책인가요? 그렇죠. 우리 뇌에서 재밌겠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썼어요. 쉽게 썼고 분량이 많을 뿐이야. 네. 500페이지. 쉽고 길게 썼을 뿐이에요. 수학의 정석을 보이는 서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뇌 속의 유령들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습니다. 그는 사춘기 초엽 이후부터 측두엽 간지를 앓고 있었다. 신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그의 종교적 경험과 측두엽에서 일어난 뇌졸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환상 팔이 움직이는 감각을 생생하게 느낀다. 없어진 팔을 허공에 흔들 수도 있고 사물을 만질 수도 있고 심지어 팔을 뻗어서 커피잔을 움켜쥘 수도 있다. 자, 이게 뒷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한 간호사의 경우 시야에 커다란 맹점이 생겼다. 자, 여러분 다 맹점이 있거든요. 아시죠? 우리 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눈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시커멓게 딱 구멍이 뚫려있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채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뇌 안에서 그거를 채우고 있어요. 보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거를 어디까지 보정하는지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트라이프 무늬를 두고 거기다 맹점을 위치시켰을 때 스트라이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수를 쓰고 한 4 정도에다가 맹점을 위치시켰을 때 4가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흐릿한 회색점이 보이는지. 흐릿한 회색점이 보여요. 그렇죠. 이런 실험들. 해봤어요? 유명한 실험. 한 간호사의 경우 시야에 커다란 맹점이 생겼다. 그러나 경악스럽게도 그녀는 그 맹점 안에서 가끔 만화 주인공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벅스번이나 엘머 퍼드, 로드러너가 내 무릎 사이에 있는 것을 본다. 자, 한 학교 선생은 뇌졸중으로 몸의 왼쪽이 마비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왼팔이 마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번은 내가 침대에 놓여있는 그녀의 팔이 누구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남동생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허언증이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 모자를 그 아내로 착각한 남자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 맞습니다. 예. 결국엔 신경과학에 대한 거니까.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사서는 다른 종류의 뇌졸중으로 웃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웃음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말 그대로 그녀가 웃으면서 죽은 다음에나 멈추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서라는 젊은이가 있다. 아서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머리에 끔찍한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에 그는 자신들의 부모들이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친숙함을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약간 최 사장 같은 분들이 집단으로 나오는구나. 단체로.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뇌 일부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신과 만났네. 그렇지. 그러니까 뇌 신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약간 손상이 그렇죠. 분들.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작동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재밌는 거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할까요? 두뇌 속에 이제 모듈들이 있고 특화된 모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 대화를 좀 할게요. 어떤 뇌졸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파일럿이었거든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행기에 묻었다.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몰았습니까? 그는 비행기의 이름을 말한 후 그 비행기는 당시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빨랐는지 말해줬고 제트 엔진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덧붙였다. 그때 갑자기 내가 그에게 물었다. 좋습니다, 빌. 그런데 100에서 7을 빼보시겠습니까? 100 빼기 7은 무엇입니까? 100 빼기 7이라고요? 네, 100 빼기 7이라. 그러니까 100에서 7을 빼보라는 거군요. 100 빼기 7이라. 96? 아닙니다.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조종사는 엘리트인데. 다른 것을 해보죠. 17 빼기 3은 무엇입니까? 17 빼기 3이라 사실 나는 이런 것을 그리 잘하지 못해요. 빌, 답은 17보다 더 큰 수일까요? 아니면 더 작은 수일까요? 물론 작은 숫자죠. 빼기가 무엇인지 안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17 빼기 3은 무엇이지요? 12인가요? 뇌졸중 이후로. 나는 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 본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물론 수에 관한 질문은 피타고라스로 거슬러 올라간 오래되고 심오한 문제인데 아무튼 무한이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100이라고 97 중에서 어느 것이 큰 수입니까? 100일입니다. 즉각 대답했대요. 왜죠? 자릿수가 더 많으니까요. 자릿수가 많으면 크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7 빼기 3 같은 거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계산하는 모듈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이 고장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조금. 뇌 속에 계산 모듈은 따로 있고 그게 고장나면 딴 건 다 정상인데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만. 컴퓨터 연산 장치를 그러니까 이런 거네.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의 특정 루트 버튼이 고장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가 안 먹어. 그 계산을 못하는 거야.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는 됐는데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돼요. 또 재밌는 거 우리 저희 19금 방송 아니죠? 좋아. 19금 방송 해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일의 금요일 방송. 네. 해보겠습니다. 19금 방송. 이제 뇌에서 자극을 받으면 실제로 뇌에서 그때 반짝반짝하면서 자극이 인식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뇌 지도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손가락을 쿡 하고 찔러. 그때 내 뇌에서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스캔을 하는 거죠. 이제 손바닥을 찔러보고 팔을 찔러보고 그럴 때 뇌에서 어느 부분이 반짝반짝하는지를 보면 감각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은 괴상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엄청나게 큽니다. 손도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손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그러니까 이 손가락 뇌에서 얼굴 표정, 그러니까 근육과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넓다. 크죠. 그러니까 그 뇌에서 반응하는 거 비례대로 인간의 모습을 재구성하면 그렇죠. 그러면 손이 커지고 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대한 감각은 말하자면 예민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손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의 많은 부분이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화했겠죠. 그런데 이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몸통과 발이 있고 그 옆에 성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도가 성기에 자극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는 뇌에서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발이 자극을 받았을 때 반짝반짝하는 부위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푸페티시를 설명을 합니다. 푸페티시가 뭐죠, 근데 설명을 먼저. 푸페티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인가요? 그럼 더 이상해. 설명해야지. 페티시즘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부위라든가 아니면 뭐 물건 이런 거에 이제 성애를 느끼시는. 네. 근데 이 환자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환자는 뭔가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디 손상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이 잘려서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원래 예를 들면 왼손이 잘렸다고 할게요. 그럼 왼손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원래 자극돼야 되는 뇌 부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비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손이 잘리면 더 이상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부분을 리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딴 거로 바꿔요. 예를 들면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면 원래 왼손이 자극되던 부위가 반짝반짝하도록 새로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네요. 뇌에서 쓸모가 없어진 부분이잖아. 그 부분이. 빈 그러니까 부분이죠. 이거를 재활용하라는 거네. 그치. 그치? 다른 부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회로를.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왼손이 없어졌어요. 근데 왼손 바닥이 간지러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왼손은 없지만 왼손에 해당하는 뇌의 부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간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 뇌잖아요. 그렇지요. 걔가 긁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게 오른발이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오른발을 긁으면 왼손이 시원해지는 거야. 진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네네. 그 당사자는? 네. 근데 그게 이제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환상이 아니지, 그거. 환상이 아니지. 왜냐면 내가 느끼는 거니까. 마지막 팟캐스트 지대 너별에서 다룬 두뇌 실험실이었습니다. 뇌 속에도 다양한 파트를 다루는 부위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유니비똥님,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최 사장님 말투가 다찌마와리에 나오는 임원희 씨랑 비슷해요. 라는 다소 익살스러운 댓글 남겨주셨고요. 나는 나니까님, 지대너볕 멤버들에게 지대너볕이란? 반나절 귀에 꽂고 정주행한 후 생긴 궁금증입니다. 라며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혁명투님, 이번 책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기회 닿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활 속에 숨어있는 경제부터 설명과 함께 듣는 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팟캐스트 만나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에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의 눈은 항상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팟캐스터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